1948년 1월 26일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의 제국은행 시나마치 지점. 폐점 시간인 3시에 방역반이라는 완장을 찬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신을 위생, 보건, 복지 등을 담당하는 후생성의 야마구치 지로라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던 남성. 그는 인근 지역에서 집단 이질이 발생했고 잠시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은행에 소독하러 오기 전에 자신이 준비해온 예방약을 먹으라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쩍은 그의 모습에 은행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접종 시범을 보여주며 스스로 예방약을 먹는 그의 모습에 의심은 풀렸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은행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에 은행 직원 16명은 서둘러 예방약을 복용했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혀를 내밀어 마시라는 등의 전문적인 말을 하며 본인이 직접 복용까지 했으니 사람들은 안심하고 복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1분 후 사람들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남성은 2차 예방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며 두 번째 약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2차 예방약이라는 것을 먹은 이들은 하나둘 실신하며 쓰러졌고 그것을 지켜보던 남성은 은행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수표 16만 엔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11명이 사망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군데 은행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7년 10월 14일에 자신을 후생성의 마츠이 시게루라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던 남성은 똑같은 수법으로 약을 먹였지만 당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장난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1948년 1월 19일에 자신을 후생성의 야마구치 지로라 소개하며 명함을 건넨 남성은 이질 환자의 발생으로 예방약을 먹어야 하며 돈을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의심한 지점장이 보유 중이던 현금은 아까 이송했고 소량만 남아있다고 답하자 남성은 남아있는 돈에 투명한 액체를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일 뒤 남성은 제국은행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12명의 사망자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몸에선 청산 화합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청산은 0.2에서 0.5g으로 이것은 딱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최소한의 양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고 있는 인물, 독극물을 다뤘던 적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예방약이라며 약을 분배할 때 사용한 스포이드는 육군연구소에서 쓰이는 것이었고 그가 들고 다닌 상자 역시 군의관들이 주로 쓰는 상자와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청산화합물을 주로 취급하며 각종 세균 실험을 했던 731 부대, 육군 제9연구소 관계자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육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결국 경찰은 다른 단서를 통해 범인을 색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목한 것은 범인이 건넸던 명함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에서 그가 건넨 야마구치 지로라는 명함은 가짜로 밝혀졌지만 처음 범행에 건넸던 마츠이 시게루는 실제 그의 명함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존재했기에 경찰은 그의 명함을 받은 인물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행히 마츠이는 자신이 명함을 건네준 상대방의 이름,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100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던 마츠이, 총 92장의 명함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고 경찰은 62장을 회수, 분실되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확인된 22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8장의 명함, 이 중에 범인과 연관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8명의 용의자를 조사하던 경찰은 1948년 8월 21일 화가인 히라사와 사다미치를 제국은행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를 범인이라 생각하며 체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히라사와는 마츠이 시게루의 명함을 건네받았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명함이 든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각에 그는 현장 인근을 걷고 있었다 주장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없었기에 알리바이는 증명하지 못했다. 과거 그는 수표 사기를 하다 걸렸던 전과가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 피해 총액인 16만 엔과 비슷한 금액을 그는 예금했지만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히라사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2건의 미수 사건과 제국은행 사건에 대한 용의로 기소했고 그는 체포되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1949년까지 일본은 비록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받아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히라사와는 한 달의 신문 끝에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월 20일에 열린 재판에서 히라사와는 다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취조와 신문을 당했고 자신이 광견병 예방 접종의 부작용에 따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말이죠. 그러나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 1955년 4월 7일에 상고마저 기각되며 5월 7일 사형이 확정됩니다. 히라사와의 구명운동에 나선 이들은 사건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히라사와는 독에 관해 전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정확한 치사량의 독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었죠. 한 기자는 독이 육군 제9연구소에서 개발된 나이트릴 시안산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산의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나이트릴 시안산염은 1, 2분 후에 반응을 합니다. 기자의 주장처럼 범행에 사용된 독이 나이트릴 시안산염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이는 추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3건의 범행에서 범인을 본 많은 은행 직원 중 히라사와를 범인이라 지목한 이는 단 2명이었습니다. 범인은 당시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후생성에서 왔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를 은행 직원들이 기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구금 당시 히라사와는 은행 직원들과 대제신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라 지목한 이는 둘뿐이니 사람들은 은행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모종의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셋째로 사형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히라사와의 자백조서 3통이었는데 이는 검사가 그에게 백지를 주며 지문을 찍게 했던 서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찾아내며 히라사와의 구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 재심 청구와 특사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제국은행 사건이 발생하고 6년 뒤인 1954년 이바라키 현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 소개한 남성이 사람들에게 청산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수법이 제국은행 사건과 동일해 체포된 범인을 사람들은 과거 사건과 연관지어 의심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음독 자살하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명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 의문점을 공개하며 대중의 구설에 오르자 법무 대신들은 히라사와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몇몇 이들은 사건 후 히라사와가 밝히기를 거부한 예금의 출처를 의심했지만 명예가 실추될까봐 추나를 팔았던 것을 공개하기 꺼렸던 거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여러 구설수가 오가며 그가 범인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했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 1987년 5월 10일 결국 히라사와는 95세의 나이로 옥사합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엔자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범인일지는 세월이 지난 지금 명확히 밝혀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의 유족들은 히라사와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